credit cards and bank accounts in fiat currency, 1970s technology, that legacy system will still be the dominant system of payment 5 or 10 years from now? Seems highly implausible to me. 비트코인이 그동안은 제도권 채택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클 셀러 회장이 2025년이 엄청난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가격이 올타임 하이를 10월 6일 날 찍었고 12만 6천 달러. 그리고 미국의 공정회계 기준이 2025년부터 적용돼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회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손실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익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그런 미국의 새로운 어떤 세금과 관련된 지침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5조 원이 넘는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도 은행에서 시작됐고,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비트코인의 이것을 제도화, 상품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섰던 동력은 2024년 1월에 시작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출시, 그 다음에 7월에 이더리움 ETF 출시, 이게 제도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죠. 그전에는 개미들끼리 사고 팔다가 본격적으로 기관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기 시작한 게 2024년 1월과 7월입니다. 2025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마이클 셀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2100만 달러까지 가려면 제도권의 수용만으로 될 수 있을까? 제도권이 여전히 탄탄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이 그래 비트코인 너도 내가 이제 좀 취급해 줄게 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12만 6천까지 갔다가 지금 8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도권의 수용 5% 포트폴리오, 10% 포트폴리오, 401k의 비트코인 투자, 이 정도 갖고 비트코인이 금융의 역사를 새로 쓰고 모니터리 시스템, 통화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도권에 수용되는 내러티브로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기존 질서를 대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기존의 금융 질서, 모니터리 시스템, 통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스카라무치가 금은은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단단해지고 있다. 준비하라. 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스카라무치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변호사, 금융가, 방송인,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짧은 시간이지만 백악관에서 공보국장으로 재직을 했다가 트럼프한테 찍혀갖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터프츠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한 사람이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투자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이자 방송인인 한마디로 미국의 유명 인사이죠.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 스카라무치가 금이 하락을 시작했고 비트코인은 단단해지고 있다.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은 달러가 물렁물렁해지고 있는데 비해서 비트코인은 하드 에셋이니까 금과 같이 단단해져야죠. 지금 마켓 밸류하고 리얼라이즈 밸류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품이 그만큼 해소되는 과정이고 가격은 좀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비트코인이 단단해진다라고 스카라무치가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전에 니얼 퍼거슨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니얼 퍼거슨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금융경제사를 전공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의 역사, 돈의 역사를 전공한 유명한 저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영국 출신인데 옥스포드를 졸업해서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 교수를 거쳐서 뉴욕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했던 사람이고 2년 전에 영국 국왕으로부터 기사 자귀도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금융의 지배, Ascent of Money라는 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Financial History of the World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이것을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이 돼서 영국에서도 채널4에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고 미국에서는 PBS라는 공영방송에서 The Ascent of Money라는 이 책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 책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Stock markets built empires and monetary meltdowns made revolutions.
From ancient Mesopotamia right down to the present day, the ascent of money has been an indispensable part of 이 니얼 퍼거슨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스카라무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스카라무치가 니얼 퍼거슨의 책을 읽고 비트코인에 대한 본인의 신념이 더 강화됐는데 직접 자기 유튜브 채널에 니얼 퍼거슨을 연결을 시켜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I haven't seen the PBS documentary on the ascent of money, but in my second reading of the ascent of money, it fortified my position related to Bitcoin. Yeah. And I'm going to explain to why in 30 seconds. I want you to react to it. Tell me I'm either nuts to own Bitcoin, or maybe I got something out of your book, which makes sense. But when you took us through the arc of the history of money, my synopsis of it from your book was it's ultimately a technology that we're using with each other in lieu of bartering. And this technology has transformed itself over the years. But at the end of the day, it's effectively a ledger. You know, it's an asset and liability ledger. If I have the money, you're going to perform a good or service for me. It comes out of my account. It goes into your account. When you stop and think about Bitcoin, of all the things that have been created, for me, it is the most technologically sanctified, technologically pure, incorruptible due to the decentralized properties of it and the blockchain, incorruptible ledger. You and I both know, we're going to get to inflation in a second, that governments can corrupt our current ledger, but Bitcoin seems to be uncorruptible. It's just challenged by the uncertainty of the technology and the early stages of its adoption. What did I get wrong? I'm not going to blast you. I think that's about right. In fact, I updated the Ascent of Money on its 10th anniversary in 2018, and I added a chapter which dealt with crypto and specifically with Bitcoin. And I'll put it this way. You're right that the history of money is essentially a whole bunch of different ways to make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ors and creditors efficient, more efficient than barter. And coins and banknotes were just the technology of the time. Banknotes didn't make sense until the cost of making paper went well down. In the same way, at each stage in the history of finance broadly, there has been evolution, taking advantage of new technology usually to make payments easier, more dependable, less falsifiable. What was really rare prior to 2008, when Satoshi publishes the paper, was a form of payment that didn't require some third-party verification. The reason banks became such dominant institutions from the time of the Medici right down to the present was that transactions, in order for there not to be fraud, in order for money not to be stolen or payments not to be made multiple times, you need banks. And in addition to banks, you often, but not always, need the role of the state. A lot of money bears at least the imprint of the state. There were payment systems that didn't require banks or the state in the past. Bills of exchange, which arose after the Black Death as a way for merchants to finance long-distance trade, are the nearest thing to peer-to-peer payments without third-party verification. But apart from bills of exchange, we really don't see it. Bitcoin makes it possible for there to be peer-to-peer transactions without third-party verification. It also guarantees that the supply of Bitcoin is finite. And in that sense, it has some resemblance to digital gold. But I prefer my friend Matt McLennan's definition, which is that Bitcoin is an option on digital gold, because in the end, for it to work, we really need the whole transition to a new system of online finance to work. And until we all are sure that it's going to work for the long term and isn't just an experiment that unravels, there's an optionality going on here, which explains the volatility of the price. Part of what's going on here is there's a process of adoption where with every passing month, a higher proportion of the world's millionaires and institutions hold some Bitcoin. But there's also this uncertainty. Oh my goodness, could it all fall apart? Which I think is part of what's driving
driving the volatility that we see even today. As you know, Anthony, the day we're talking, Bitcoin down, 5%? That's nothing, by the way, for an option on digital gold. But your basic take is right. It would be very odd. Let me turn it around. It would be very odd if we had the internet, all the transformative technologies that the internet brings together, but we continue to use 1970s technology like credit cards and bank accounts and fiat currency as if nothing had changed. The idea that that legacy system will still be the dominant system of payment 5 or 10 years from now seems highly implausible to me. And yet, for many people, the TradFi people, that's actually their base case. What the world is just going to stay with 1970s payments and money, even although everything else, including e-commerce, has arrived. Well, because I also read your Warburg book and the Rothschild book. You know, it actually, the payment rail system that we're operating on is really from the 1920s. It was developed righ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U.S. Federal Reserve. Your 1970s would be the Fed wire. But yes, you're correct in all of that. I mean, my point being is you're confirming what I believe. So yeah, we're agreeing here. But you know, I think what's interesting about the 70s is that's when the peg to gold is gone. So 71, you basically go to straight fiat currencies. It's also the time when credit cards start to be adopted. So I think, broadly speaking, we have a lot of 1970s technology. SWIFT is a good example where, you know, interbank payments are still going through a 1970s system. I just don't find it plausible that that is going to stay the same when there are superior ways of transacting online. So, you know, I appreciate you answering the question. And just to make you laugh, if we did this podcast in the morning, Bitcoin was up 2.2%. We're now doing the podcast in the afternoon. Bitcoin's down 4.3. We've had a 7% swing today, which to me is a casual day in Bitcoin, at least for now, until it gets more adopted. But remember when my son, who was then I think 15, first said to me, "Dad, you should really look at this thing called Bitcoin." He's now 22. Bitcoin, when he mentioned that, was at $300. Well, we're now just kind of oscillating and have been for some weeks around $30,000. So my son will never let me forget that I was dismissive back then when I should just have been right in there and buying as much as I could. See what we do to our dads, because I had the opportunity to buy a Superman, an Action Comic #1 for $500. It's worth $5 million today. Of course, that was 50 years ago when I was about 8 or 9 years old. And I had $300 saved up. My father wouldn't give me the extra $200. But, you know, such is life, you know. Listen to your kids is a good rule for investing. Sometimes it's a good thing. All right. Well, not always, but yeah, they're often onto the things that you're a bit too old to see. 여기에서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장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장부와 매개가 하나로 된 인류 최초의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카라무치는 이 방송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로 비트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분산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패할 수 없는 그런 장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를 니얼 퍼거슨에게 묻죠. 니얼 퍼거슨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라는 서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류가 비트코인을 완전하게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인류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완벽하게 수용할지 안 할지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존재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인류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서 완벽하게 수용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금처럼 가는 거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저는 니얼 퍼거슨이 금융경제를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인류가 화폐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물물 교환을 했는데 물물 교환을 어떻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화폐가 나왔고 금융이 나왔고 지금까지 그것이 돈의 역사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주 핵심을 짚습니다. 저는 제가 비트코인을 가장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서 니얼 퍼거슨의 말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가가 표현해 주니까 좀 더 와닿았다고 할까요? 여러분들께 전달하기도 좀 더 용이하고요. 자, 니얼 퍼거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터넷이 90년대 우리의 삶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인터넷으로 빨려 들어갔죠. 학교도, 은행도, 공장도, 극장도, 백화점도, 병원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크게 변했죠.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이 우리의 삶을 또 급격하게 변화시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1971년도 닉슨 쇼크로 만들어진 피아트 머니 체제에서 지금 5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나온 신용카드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거래, 그리고 국제결제망,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결제망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세상을 이렇게 많이 바꿨는데 아직 못 바꾼 게 뭐냐? 금융을 제대로 못 바꿨습니다, 지금. 트레드파이, 전통적인 금융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래, 우린 계속해서 법정 통화 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기존의 은행 계좌를 그대로 쓰고 사람들은 계속 은행을 통해서 돈을 이체하고 거래하고 저축하고 할 것이야. 이렇게 믿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금융 분야, 돈의 분야에서도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나타난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니얼 퍼거슨은 학자이기 때문에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다. 비트코인이 트레드파이를 다 뒤엎고 새로운 금융 질서, 모니터리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굉장히 인정하고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1970년대 나온 기술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금융 시스템, 모니터리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도권의 수용 단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엔 기존의 제도권 금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체자로 나타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될 그런 혁신적인 디지털 커런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에너지이고.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저명한 금융경제사 역사학자의 이야기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비트코인이 나타나게 된 시대적 배경, 그리고 기술 변화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표면적으로는 전통 금융, 과연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 다음 세대도 계속 유지될 건지 아니면 확 뒤바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은행을 통해서 결제를 할까요? 아니면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통해서 결제를 할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로봇들이 결제를 한다면 그것이 원화이고 달러이고 위안화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이것만 생각해봐도 인터넷이 촉발시킨 세상의 변화, 그 다음 차례는 돈의 변화, 모니터리 시스템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